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일.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목표는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 맥락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은 정치, 안보에서부터 경제, 기술까지 정말 다양해요. 네,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 논란, 또 정부 대응부터 시작해서요. 한미 안보 협력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크게 늘어난 국방 예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동향, 그리고 아주 뜨거웠죠. 반도체 시장 소식까지. 네, 다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단순 요약을 넘어서요. 이 소식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이 뭘 주목해야 할지 그걸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최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이게 확대되면서요.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게 종종 반중이나 반외국인 정서를 좀 표출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해를 끼치는 자해적 행동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종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요. 이런 거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와, 대통령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네요. 자해적 행동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보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추진되는 걸까요? 그냥 관광객 늘리냐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 이걸 한국에 유치하려는 노력과도 맞물려 있어요. 아, 에이펙 유치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관광 활성화, 경제 효과 이런 걸 기대하는 거지만 좀 더 깊게 보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 관리랄까요? 그리고 또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서 국가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다층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큰 틀의 국익하고 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안보 우려라던가 외국인 문제에 대한 반감, 이 사이의 온도 차이가 좀 상당하다는 거죠. 온도 차이요? 네. 그러니까 정책 목표랑 사회적인 수용성 사이의 균형, 이걸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정부에게는 아주 큰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단순히 시위를 제재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까 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부의 큰 그림과 국민 정서 사이의 간극 관리, 이게 정말 관건이겠네요. 이런 대외 정책이랑 또 맞물려 돌아가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외교 안보 쪽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하고 안보 분야에서 기본적 합의, 영어로는 rough agreement라고 하죠. 여기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기본적 합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예전 합의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이 기본적 합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관세 협상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아, 관세요? 안보랑 경제가 같이 가는군요. 그렇죠. 단순히 안보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 현안이랑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이걸 좀 더 많이 부담하고 또 자체적인 군사 역량도 강화하고 그 대신에 미국 측은 관세 문제에서 한국에 좀 유리한 조건을 주는 그런 큰 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랑 관세 혜택을 맞바꾸는 식의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내용 같은 건 없나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일부에서는 한국의 핵연료 가공 권한 확대 같은 정말 민감한 사안까지 이번 합의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연료 가공 권한이요? 와, 그건 정말 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물론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아직 구체적인 투자 패키지나 세부 조항들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 핵연료 가공 권한 확대 같은 내용이 진짜 포함된다면 이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핵 비확산 문제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정말 신중했던 부분이거든요. 있겠네요. 정말 기본적 합의라고 하기에는 그 파장이 엄청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큰 틀의 변화 속에서 다음 소식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전년 대비 8.2%나 증가해서 약 66조 3천억 원 규모라고 하던데요. 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규모의 증액인데요.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 증액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점 커지는 영내 안보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또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미 간의 기본적 합의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즉 미국과의 동맹틀 안에서도 한국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거죠. 자주 국방 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걸로 보이나요? 그냥 병력 유지나 기존 무기 사는 걸 넘어서는 부분이 있겠죠. 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보면 미래 전장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나 군사 로봇을 활용한 무인 정투 체계 구축이라던가 AI 기반의 지능형 지휘 통제 시스템 개발, 그리고 또 초음속 미사일이나 스텔스 기술 같은 첨단 비대칭 전력 확보, 이런 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노린다. 맞습니다. 미래의 전쟁의 패러다임 병화에 발맞춰서 국방력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좀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한미 안보 합의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첨단 방위 기술, 역량을 확보하면서 동맹 내에서 더 많은 역할, 또 발언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늘어난 국방 예산이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복지나 교육 예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대비 첨단 기술 투자. 확실히 국방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좀 꾀하는 모습이네요. 한미 관계 변화랑 맞물려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전년 같은 달 대비 2.1% 상승해서 시장 예측치를 약간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건가요? 네, 2.1% 상승 자체는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고물가 상황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8월에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일부 농산물 할인 행사 같은 정부 정책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상승률이 1%대로 잠시 내려갔던 걸 감안하면 이제 그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씩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예측치를 소폭이지만 상회했다는 점이 그런 우려를 좀 뒷받침하고요. 아, 그러니까 잠깐 눌렸던 게 다시 올라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이번 상승을 좀 이끌었나요? 이번 9월 물가 상승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식료품하고 외식 서비스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 역시 먹는 거군요. 네, 아시다시피 이 두 항목은 우리 생활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점심값 같은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전체 지수 상승률은 2.1%지만 아마 실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은 이것보다도 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 이후에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될지, 또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매일 사 먹는 것들 가격 오르는 건 바로바로 체감되니까요. 물가 안정이 다시 한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도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뜨거웠던 시장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12%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한 4, 5%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어제 국내 증시를 뒤흔든 가장 큰 이슈였죠. 이 두 반도체 거인의 주가가 같이 이렇게 급등한 직접적인 배경에는요, 바로 그 인공지능 AI 분야의 선두주자죠. 오픈 AI. 이 오픈 AI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협력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와의 협력 가능성이요? 네, 아직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아직 강력하게 작용한 거죠.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길래 주가가 저렇게까지 반응을 한 걸까요? 시장은 이 소식을 그냥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 이걸 넘어서요. AI 시대가 정말 본격적으로 열리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걸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은 AI 연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거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요. HBM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바로 그 HBM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HBM이라는 게 메모리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랑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건데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아주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HBM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픈 AI 같은 AI 선도 기업이 차세대 AI 개발을 위해서 이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이거는 앞으로 HBM을 비롯한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이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아주 증폭시킨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만드는 걸 넘어서 AI의 성능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 그 HBM에서의 경쟁력이 시장에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그냥 개별 기업의 주가 상승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AI 기술 발전이랑 반도체 산업 성장이 서로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주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장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물론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또 기술 개발이랑 양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어쨌든 AI와 반도체의 시너지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 AI 협력설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정말 AI와 반도체가 우리 경제 또 산업 지형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희는 정부의 대외 정책과 그에 따른 국내 반응, 또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안보 협력과 국방력 강화 움직임, 그리고 서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역동성까지 2025년 10월 2일 한국 사회의 여러 중요한 단면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다른 소식들이 각각 정치, 안보, 경제, 기술 이렇게 다른 영역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게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결정, 이게 단순히 안보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정책 분야, 복지나 교육 같은 분야의 예산 배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거시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AI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이런 눈부신 성장은 분명 우리 경제의 큰 활력이지만 동시에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의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또 다시 국제관계나 안보 지형에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따라서 개별 뉴스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주 와닿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은 안보를 좀 튼튼히 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설정 문제도 있고 또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리해야 하고 당장의 민생 문제인 물가 안정이라는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정말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우선순위들 속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가치나 목표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안보적 자강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안정? 미래 기술 선도? 혹은 이 모든 것을 좀 아우르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